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강문학협회의 제17회 문학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올겨울은 예년과 달리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빙추렸는데 이제 3월이 되니 빙추렸던 우리들도 기지개를 펴고 봄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낭송해 드릴 시는 김용수 시인의 아침 노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를 낭송해 드리고 김용수 시인과 함께 대담을 통해 이 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낭송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문학협회 구독자 참여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작시를 이재민 시인이 낭송하고 김용수 시인과 함께 대담을 통하여 해석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참여 방법은 1.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2. 댓글란에 구독자 참여라는 간단한 글로 남겨주시고 3. 이메일 주소로 시를 보내주시면 4. 저희 단체에서 작품을 선별하여 낭송해 드립니다. 이 코너에서 소개가 된 작가에게는 저희 남강문학협회를 통하여 시인으로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며 남강문학협회의 회원으로 추천하여 기성국민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 아침 노을을 낭송하겠습니다. 아침 노을. 붉게 물던 새벽바다, 차창으로 밀려드는 탄 냄새, 백병장이 기침에 터져나오는 선홍색 갈별보다 더 진한 아침 노을. 그녀는 밤새워 달려온 지친 시간도 잊은 듯 바람에 묻혀오는 얕은 파도 소리에 젖어 남해 바다의 새벽을 노래하듯 갑자기 마른 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훔쳐냈다. 가득한 미련 남겨두고 사그라지는 저녁 노을이 아쉽지. 왜 아침 노을에 눈물 찍는지 통 모를 일이다. 아침과 아침에 이어질 하루를 기다리는 그녀의 눈에는 어젯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떠날 때와는 다른 기대가 담겨 있다. 남해 바다 검푸른 출렁이 산통인가, 붉은 양수를 뱉어 놓더니 마침내 옥동자가 얼굴을 쭉 내밀었다. 아침이다. 어제와는 또 다른 아침이다. 나도 아침 노을에만 맑은 눈물을 찍기로 하였다. 이 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그린 서정시가 아닙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듯 시간, 죽음, 탄생을 하나의 이미지로 겹쳐놓은 시입니다. 사실 한국 현대서정시의 흐름 안에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품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 작품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약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노을이라고 하면 석양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노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언어의 유희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건 단순한 어휘의 변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간의 방향을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비트는 것이죠. 노을은 일반적으로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해돋이는 생성의 이미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에서 생성의 순간을 소멸의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즉, 태어남과 끝남은 서로 다 있다는 역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태어남이 끝남과 닮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출산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피가 있고 고통이 있고 터져 나오는 붉음이 있습니다. 색채로만 보면 석양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침 해의 떠오름은 세상에 처음 나오는 아이의 출산과 닮아 있습니다. 저녁 노을도 붉고 아침 노을도 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녁 노을을 하루의 끝이라고 부르고 아침 해를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끝과 시작은 색깔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통찰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침 노을이라는 말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언어 실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언어의 유희라고 봐야 할까요? 단순한 언어의 유희는 아닙니다. 이것은 관습적 상징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죠. 한국 현대시는 오랫동안 자연 상징을 일정한 의미로 고정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봄은 희망, 가을은 쓸쓸함, 노을은 소멸, 이렇게 우리는 이미지를 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 고정된 코드를 부수고 상징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자의 자동 해석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인데 왜 노을이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독자는 사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즉 말을 비튼 이유는 독자의 사고를 흔들기 위해서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아침 해의 뜨름을 묘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하려는 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시작은 또 다른 끝이라고요. 그래서 굳이 해돋이라는 안전한 말을 쓰지 않고 아침 노을이라는 다소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네, 이 아침 노을을 한국 현대시와의 차별성, 문학사조적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 우선 이미지가 강합니다. 바다, 비, 각별, 산통, 양수, 그리고 출산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한국 현대 서정시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정서의 방식입니다. 한국 현대 서정시는 보통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둡니다. 김소월 이후에 전통적인 서정가 김춘수 선생, 정현종 선생, 김광규 선생이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특징적 현상이죠. 감정은 절제되고 이미지도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 반대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미지도 축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증폭시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노을, 각혈, 눈물, 산통, 양수, 출산 이렇게 점층적으로 확대됩니다. 즉, 이 시는 여백의 서정이 아니라
서사의 서정입니다. 네, 서사의 서정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보통 서정시는 사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현대시, 특히 서정시는 사건을 피합니다. 순간의 감각이나 인식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이 시에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사건 탄생입니다. 시의 구조를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새벽바다, 눈물, 이해되지 않는 감정, 산통, 출산, 그리고 새로운 아침. 즉 이 작품은 정서시가 아니라 시간의 진행을 가진 시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감상보다 이야기를 읽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이 시는 서정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또한 강렬합니다. 특히 각혈보다 더 진한 아침 노을은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시의 특징, 개성이라고 봐야죠. 한국 현대 서정시는 보통 자연을 인간 감정의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반대입니다. 자연을 인간의 육체로 하는 시인 겁니다. 노을을 피로, 바다는 자궁, 양수로, 파도는 산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을 관조하는 시가 아니라 은유하고 있습니다. 아침 노을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고 세상이 태어나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문학사조적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순수한 서정시도 아니고 참여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더니즘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격상 상징주의 내지 표현주의가 섞여 있다고 봐야죠. 특히 표현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풍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화자의 내면 감정을 과장된 이미지로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피, 각혈, 양수 같은 신체 이미지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렇다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군요. 문제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 설명의 과잉입니다. 한국 현대시의 미학은 독자가 해석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지를 감추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는 마지막에 그 의미를 거의 밝혀버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다. 어제와는 또 다른 아침이다. 여기서 독자가 스스로 감동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시에서는 그럴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독자가 찾아야 하는 노력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즉 이미지로 형성해 놓음으로써 독자가 눈을 감고 감상해야 할 시점에서 언어가 설명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적 긴장감이 약해지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행. 나도 아침 노을에만 맑은 눈물을 찍기로 하였다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요? 이 문장은 상징을 해석문으로 바꾸어버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까지는 독자가 왜 울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마지막 해에서 화자가 결론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가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교훈으로 이동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시는 한국 현대 서정시의 여백의 미학과는 다르게 강한 이미지와 서사를 통해서 탄생을 그린 표현주의적 서정시입니다. 다만 후반부의 설명적 표현이 시적 이미지의 힘을 약화시키는 단점은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단점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책임감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는 이미 20여 년 전에 발표된 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수정을 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자백함으로써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여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구독자 코너입니다. 우리 채널의 열렬한 구독자이신 장윤아 씨께서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다, 이 작품을 보내왔습니다. 장윤아 씨가 보내주신 시,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다, 먼저 시를 낭송하고 이 시를 접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다. 땅바닥에 뒹구는 풀도 이슬 먹어 빛을 내고 풀이 반사되어 내 마음을 밝혀준다. 이른 아침 나는 풀레음 내 코끝을 싱그럽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풀이 전혀 하찮지 않다.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다. 흙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 내 신발 끝에 닿은 돌도 하찮지 않다. 모양이 우스꽝스럽지만 우스운 내 그 모습이 내 입가에서 미소가 흘러나온다. 바닷가에 자그락자그락 돌 부딪히는 소리가 웬만한 연주 저리 가라다. 뇌의 귀를 맑게 해주는 이들이 나는 전혀 하찮지 않다.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다. 그 어떤 것이라도 땅바닥에 뒹구는 그 어떤 풀도 이슬 머금은 빛으로 내 마음까지 밝혀준다. 이른 아침 코끝을 싱그럽게 해주는 보잘것없는 이 풀이 땅바닥을 기는 보잘것없는 풀이라는 사실에 그래서 나는 안다. 이 풀도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를 처음 읽으면 아주 평범한 자연의 장면들, 즉 풀, 돌, 바닷가 몽돌의 소리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시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 시의 중심 사상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존재의 평등성, 즉 세상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철학입니다. 시인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들, 즉 땅바닥에 뒹구는 풀과 발끝에 채이는 돌에서 출발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만 시인은 오히려 그 속에서 빛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장윤아 씨는 아직 배움 단계에 있는 아마추어임에도 이슬 먹은 풀 등 아주 신선한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시에서 이 구절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풀은 낮은 존재이고 이슬은 작은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장윤아 씨는 이 작은 만남에서 빛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즉 존재의 가치는 크기에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슬을 머금은 풀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그 빛이 시인의 마음까지 밝혀준다고 표현하는 점이 매우 시적이고 반짝이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정서가 아주 막다른 것,
또 내적인 시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발 끝에 닿은 돌을 보고 시인이 웃습니다. 이 부분의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시의 정서적인 전환점입니다. 아마추어로서 이런 정서적 발상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정서적 발상을 또 다른 그 상징, 다른 이미지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발에 채인 돌을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짜증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윤아 씨는 그 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오히려 미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관찰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든 사물, 모든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자연을 하나의 음악적 세계로 보는 시적인 감각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나오는 몽돌이 부딪히며 내는 자그락거리는 소리, 이것은 인간이 만든 음악보다도 더 맑고 자연스러운 자연의 연주입니다. 이 장면에서 시인은 자연 속 사물들이 단순한 물체가 아니고 감각과 정서를 깨우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의 마지막은 다시 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시의 구조를 보면은 풀, 돌, 몽돌에서 다시 풀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 이 풀도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은 단순한 자연 감상이 아니고 삶의 철학적 결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작은 존재도 세상을 밝히고 보잘것없는 사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자연의 모든 것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이 시는 작은 것의 철학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풀에서 출발하여 결국 세상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습작의 시간을 가진 문학 지망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습작의 시간을 오래 가졌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문해력 이런 것은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한다면은 기성 시인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을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시인을 지망하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 중에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거나 어조사를 남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쉽게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의 작품, 하나의 시에서 같은 단어나 표현이 반복되면은 독자에게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을 줍니다. 시적 집중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한 글의 리듬과 긴장감이 떨어져서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전달력이 약해집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강조법이 있죠. 여러 가지 강조법이 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운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시나 연설에서 같은 맥락, 같은 문맥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감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조사는 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만 지나치면 문장이 늘어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특히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 간결하고 단정한 문장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어조사는 필요한 곳에만 쓰고 가능하면 핵심 내용 중심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을 쓴 뒤 여러 번 수정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글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 경우만 봐도 30년 동안 수정하고 뭐 퇴고라고 하죠. 그렇게 그런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수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느끼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감각에서 이게 그 옛날 거를 쳐다봤을 때 그래 되면은 이 불필요한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표현을 줄이게 되고 문장의 흐름을 다듬고 논리의 빈틈을 보완하게 되며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나 뭐 시인들도 발표나 출판 전에 여러 번 교정 작업을 거칩니다. 네, 선생님의 시작에 있어서 시인 지망생들에게 줄 원론적인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좋은 글을 위해서는 1.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2. 어조사를 절제하며 3. 여러 번 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글쓰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장윤아 씨의 글을 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장윤아 씨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서 우리 장윤아 씨의 시를 소개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당한 습작 기간, 상당한 경지에 오른 장윤아 씨의 시를 소개할 수 있어서 큰 소득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하고 정진하셔서 부디 등단하여 동료 시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장윤아 씨의 이 시를 읽고 제 나름대로 한번 나름대로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다. 싱그러운 풀레음 코끝 감지럽히는 아침. 이슬 머금은 풀잎은 햇살에 반짝이며 내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고 흙바닥을 구르다 발끝에 닿은 돌 하나.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에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자그락거리며 부딪히는 바닷가 몽도로의 합창은 멋진 연주가 되어 내 귀를 맑게 씻어준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